양복을 마치고 난 우리는 미장원에 들러 신부 화장이랑 면사포를 예약했다. 뭐든지 다 최고급으로 해달라며 예약이고 뭐고 없이 전액을 지불하는 그를 보며 또 한 번 그가 부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양복점에서처럼 그 생각이 기분 좋지만은 않았다. 울고 싶도록 울적했다. 미장원을 나와서 점심을 먹으면서도 그는 신부 쪽에서 꼭 장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다. 그는 바보처럼 눈치가 없었다. 내 우울을 도무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그에게 불쑥 나도 그에게 뭐 하나 사주고 싶은 게 있다고 말했다. 직장에서 받은 마지막 월급만은 집에 내놓지 않고 꽁쳐가지고 있었다. 그는 덮어놓고 괜찮아 했다. 그러나 입가로 비죽비죽 웃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모자를 사주고 싶어요. 최고급으로다. 모자도 곧 살 거니까 염려 말아요. 내가 사주고 싶다니까. 비쌀 텐데? 양복지도 그렇지만 모자도 국산품이란 아예 잊지도 않을 때였다. 우리는 명동에 몇 안 되는 양품점을 다 뒤져 꼭 마음에 드는 중절모를 찾아냈다. 필그림이란 상표가 붙은 고가품이었다. 밝고도 기품 있는 회색빛 몸체에다 그보다 약간 짙은 빛깔의 번견 리본이 달린 순모의 중절모는 가볍고도 부드러웠다. 그에게 썩 잘 어울렸다. 문득 중학교 1학년 영어책 첫 장이던가 둘째 장이던가에 나오는 It is a cap, it is a hat 생각이 났다. 그 문장 사파에 나오는 햇을 쓴 신사만큼이나 그의 모자 쓴 모습이 멋있어 보여서였다. 그러나 우리 집안 어른들 앞에서 저희는 중인 집안입니다고 말할 때보다는 덜 멋있었다. 내가 정말 그에게 반한 건 바로 그때부터였다고 속으로 되새기며 나는 은밀한 행복감을 맛보았다. 예로부터 혼수 없이 몸만 가는 시집을 허리춤에 찬빛 하나 찔러놓고 간다고 했는데 나는 중절모 하나 달랑 들고 가는 시집이었다. 어머니의 아무것도 안 해주기는 아주 철저했다. 그 대신 딸이 시집가서 역시 지체 높은 집에서 데려온 며느리는 다르다는 소리를 듣게끔 교육시켜 보내려는 조바심은 무슨 앙심처럼 집요하고 정열적이었다. 이를테면 시부모님한테 조속문안 드리는 법도로부터 집안 내와 친척들을 촌수와 아래 위턱에 따라 어떻게 부르는 게 점잖은 집안의 예절에 합당한지를 시시콜콜 가르치고 복습을 시키느라 정작 급하게 배워야 할 밥 짓는 법이라든가 저고리 동정 다는 법 따위는 치지도외였다. 그때만 해도 그런 것도 안 가르쳐 보내는 거야말로 친정어머니가 욕먹을 짓이었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그러했다. 하긴 시집에 있지도 않은 하인한테 쓰는 말씨, 잡돌이 하는 법까지 가르쳤으니까. 그런 걸 가르치다가 친시누이는 없지만 시집 근방에 시외가가 살고 있어 자주 만나게 될 사촌 시누이는 여럿 있다는 걸 안 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한 태도를 보였다. 반가의 풍습은 손아래 시누이를 깍듯이 작은 아씨라고 불러야 한다만 그까지 중인한테 작은 아씨는 뭐 그 사람들 풍습 따라 아가씨라 부르도록 해라. 알겠느냐? 이런 식이었다. 그러나 시대착오적이면서도 사람 헷갈리게 하는 이런 양반집 규수다운 법도야말로
어머니가 장만할 수 있는 유일한 혼수인 걸 어쩌랴. 자연히 피로연까지도 그의 몫이 되었다. 그는 그 당시 서울에서 제일 큰 중국 요리집인 아서원에다 양가의 하객수를 다 먹일 만한 피로연 자리를 마련했다. 우리 친정 친척들은 먼 친척, 가까운 친척, 외가, 지내가 할 거 없이 모두 양반님네였으므로 어쩌다 딸년 하나 중인한테 시집보내 지체를 떨어뜨린 분풀이로 너무도 당당하게 털끝만치도 굽잡히지 않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그 피로연에서 마음껏 먹고 마셨다. 그래도 돈푼이나 있는 집인가 봐. 그나마 다행이지 뭐유. 이렇게들 수군대면서. 그러나 막상 시집을 가보니 남들이 수군대고 나도 은근히 기대한 것만큼 그는 부자가 아니었다. 작지만 제 집을 지니고 있었으니 아주 가난뱅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29 노총각이 되기까지 착실히 모아둔 돈은 색시 하나 싸대려 오기 위해 고스란히 탕진한 뒤였다.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탓할 계제도 아니었다. 먹고 살 만큼 벌어오는 직장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신혼생활의 이런저런 추억 중 가장 아늑하고 따스운 추억은 역시 모자와 관계가 있다. 나는 처음부터 그가 출근 준비를 혼자서 할 수 있도록 길들였지만 넥타이 매는 것만은 아무리 가르쳐도 제대로 할 줄 몰랐다. 나도 그걸 어디서 따로 배운 바가 있는 건 아니고 그가 하도 속가닥과 겉가닥의 길이를 들쭉날쭉하게 매길래 매듭 만드는 법은 그에게서 배워가며 가지런히 매주기 시작한 게 그만 버릇이 되고 말았다. 넥타이를 매주고 나면 모자를 건네줄 차례였다. 그동안 잠깐 모자를 매만졌다. 고가품답게 잘 빠진 모양은 늘 일정했지만 나는 괜히 가운데 누르는 부분과 둥근 태의 곡선을 조금씩 손보면서 그 부드럽고 따스한 감촉을 즐겼다. 소탈한 그에게 사치스러운 모자가 잘 어울리는 것도 묘한 즐거움이 되었다. 그가 지닌 유일한 사치품이 주는 낙은 약혼 시절 그가 부자일지도 모른다고 꿈꾸던 낙과도 비슷하니 철없는 것이었지만 생각보다 재미없고 어쩔 줄 모를 것 투성이인 시집살이를 그래도 견딜만하게 해주는 정서적 돌파구였다. 처음 그와 부부로 맺어졌을 때 신혼의 서투른 행복에 적절한 소도구처럼 끼어들었던 모자를 35년 후 그를 홀로 떠나보내야 할 시간이 시시각각 임박해올 무렵 생각해낼 게 뭐였을까. 세월의 덧없음을 거슬러 보려는 부질없는 생각은 그러나 적절했다. 자식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아버지에게 모자 선물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내 눈치를 보면서 어머니 이게 맞아요 하고 자문을 구했다. 자식들은 애미의 의중에 있는 그 우아하고 품이 있는 최고급품 중절모를 이해하지 못했다. 요새는 아무도 그런 걸 쓰고 다니지 않으니 그런 걸 파는 데도 없나 보다. 나도 백화점에 갈 일이 있을 때마다 모자 파는 데부터 기웃거려 보았지만 자식들이 사오는 모자와 대동소이한 것밖에 팔고 있지 않았다. 중절모는 중절모이나 태가 너무 좁아 점잖지 못하고 질도 코르덴, 화학섬유, 혼방, 면, 모 등
다양하고 줄무늬와 체크무늬로 된 것까지 있어 멋스럽긴 하나 경박해 보였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최초의 중절모는 꿰맨 자국이 한 군데도 없는 통짜였는데 요새 것은 다 바느질해서 만든 거였다. 그러나 집에서 물 세탁을 해도 감쪽같이 새 것처럼 보이는 이점이 있었다. 우리의 최초의 중절모는 당시의 미숙한 드라이 클리닝 기술 때문에 2년 만에 못 쓰게 되고 말았었다. 내가 속으로 흡족치 못해 한 것과는 상관없이 그는 자식들이 사준 모자는 뭐든지 다 좋아하며 번갈아 쓰고 다녔다. 어떤 모자를 쓰면 퇴직하여 유유자적하는 노교수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모자를 쓰면 현역의 유행가 작사가처럼 보였다가 또 어떤 모자를 쓰면 평생 연예인에 연연하며 한 번도 빛을 못 본 불우한 딴따라처럼 보이기도 했다. 다 그와는 인연이 먼 것들 뿐이었다. 역시 요새 모자는 취미로서의 모자지 정통 의관으로서의 모자는 아니었다. 나의 다양한 평가와는 달리 그는 아침에 모자를 쓰고 나갈 때마다 현관 거울을 보며 말했다. 어때? 나 예술가 같지? 결혼 전 한때는 토목기사였다지만 객지 생활을 많이 해야 하는 게 싫어서 장사꾼으로 전향한 후 한 번도 딴 일에 한눈을 팔아본 일이 없는 그와 예술처럼 안 어울리는 직업이 또 있을까? 그의 숨은 마음에 예술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면 혹시 글쟁이인 마누라에 대한 콤플렉스가 아니었을까? 나는 별것도 아닌 것에 신경을 쓰면서 그를 배웅했다. 실제로 내가 내 일을 하면서 그에게 신경을 쓴 적은 거의 없으면서 말이다. 내가 내 일이 잘 안 되어 두억신이 같은 모습으로 아이들이나 집안일과 부딪힐 때마다 그는 말했다. 쉿, 조용히 하자. 너희 엄마 또 거짓말이 딸리나 보다. 혹은 손수 커피를 다 가지고 와서 당신 또 거짓말이 막혔나 보구려 하고 놀리기도 했다. 그럴 때처럼 그의 시선이 따뜻하고 정겨울 때도 없었다. 그러면 나도 슬며시 웃음이 나오면서 그래, 한낱 거짓부리인 것을 하고 죽자구나 덤벼들던 그 참담한 악전고투에서 한 걸음 물러날 여유가 생기곤 했다. 그렇다고 내 소설 쓰기가 그에겐 한낱 거짓말 만들기로밖엔 안 보였으리라곤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모자로 멋부리는 것 외에는 보통 때와 같은 시간에 보통 때와 같은 모습으로 출근을 했지만 내 일상은 보통 때와는 같을 수가 없었다. 이 보통 때와 같은 나날이 오래 지속되지이다 기도도 하고 보통 때와 같은 날을 연장시킬 수 있는 음식이나 생약을 얻어들은 잡다한 정보에 따라 구하러 다니기도 하고 만들어 보기도 했다. 그는 병원의 지시나 처방해준 약은 잘 지켰지만 수많은 비방의 생약에 대해서는 매우 냉담해서 먹이기가 여간 힘들지 않았다. 아무개도 이걸로 나았고 누구도 이걸 먹고 감쪽 같아졌다고 설득을 해도 도저히 믿는 눈치가 아니었다. 열심히 구하고 만든 날 봐서 먹어달라고 애걸을 하는 게 차라리 빨랐다. 그쪽에서 나에게 애원을 한 적도 있었다. 여보, 제발 우리 현대의학 하나만 믿도록 합시다. 이왕 자식을 둘씩이나 의학 공부시켰으니 그 정도의 의리는 지켜야 하지 않겠소. 별 말도 안 되는 의리였다. 그런 태도는 현대의학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식들에 대한 애정과 자기 목숨에 대한 담담함에 연유했음직하다. 밀가루도 약으로 믿고 먹으면 효험을 본다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환자가 믿지 않으니 무슨 약효가 있을까 싶어 생약을 연구하고 만드는 일은 자꾸 서글퍼만 졌다. 그 대신 저녁 식사 준비는 신이 났다. 그가 지금 가장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일은 병나기 전에 보통 때처럼 사는 거였다. 보통 때 그는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 제일 흡족하고 살맛이 나 보였었다. 거의 유일한 취미가 식도락인 그는 음식 잘한다는 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좋아했지만 그건 휴일날 점심에 하나고 보통날 저녁은 꼭 별식을 한두 가지쯤 장만한 내 집 식탁에서 이홉들이 소주를 반병이 채 안 되게 비우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한없이 오래 하며 먹고 싶어 했다. 부엌에서 음식을 하면서 버스 정거장 쪽을 내다볼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었다. 그가 모자를 쓰고 있다는 건 더 좋은 일이었다. 내 아물아물한 시력으로도 꾸역꾸역 내리는 사람들 속에서 쉽게 그를 가려낼 수가 있었다. 아, 오늘도 그가 무사히 보통 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내 곁에 돌아오고 있다. 그동안 그를 기다린 타는 목마름은 그가 휘적휘적 집으로 걸어오는 동안도 탐조등처럼 그를 비추며 쫓았다. 그가 보통 때와 다름없이 맛있는 저녁 식사에 대한 기대에 한껏 부푼 표정으로 현관에 들어서면 나는 신혼 때처럼 종종 걸음으로 그를 마중해 모자 먼저 받아 걸었다. 비록 늙은 얼굴에 걸맞지 않은 갓난아기 같은 민둥머리를 하고 있을 망정 그는 매일매일 멋있어졌다. 너무 멋있어 가슴이 울렁거릴 정도로 황홀한 적도 있었다. 일찍이 연애할 때도 신혼 시절에도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었다. 그건 순전히 살아있음에 대한 매혹이었다. 그러고 나서 풍성한 식탁에 마주 앉으면 우린 더불어 살아있음에 대한 안타까운 감사와 사랑으로 내일 걱정을 잊었다. 그 시간 그의 구미에 맞는 한 그릇의 두부찌개는 누가 1000년까지 먹고 살 보화를 가지고 와서 바꾸자고 해도 거들떠도 안 볼 값진 것이었다. 남들이 10년 후를 근심하고 100년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동안 우리는 순간을 아까워했다. 죽음은 모든 살아있는 것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동물도 죽을 병이 들거나 상처를 입으면 괴로워하기도 하고 저희들 나름의 치료법도 있으리라. 그러나 죽음을 앞둔 시간의 아까움을 느끼고 그 아까운 시간에 어떻게 독창적으로 살아있음을 누리고 사랑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건 인간만의 비장한 업이 아닐까. 그가 선택한 인간다운 최선은 가장 아까운 시간을 보통처럼 구는 거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에게 순간순간 열중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 부부에게 일생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10달이나 계속됐다. 항암제를 3주일에 한 차례씩, 때로는 백혈구 부족으로 한 주일 연기해서 4주일에 한 차례씩 무려 10번을 맞는데 8개월이 걸렸고 8개월 후에 정밀 검사 끝에
폐암은 거의 완치된 걸로 본다는 진단을 받았다. 거의 완치란 얼마나 애매하고도 반짓바른 말투인가. 그러나 주치의가 꼭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의 치료 효과는 희귀한 케이스에 들 만큼 양호하나 재발이나 전이의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마냥 항암제를 맞는 것도 인체가 견딜 노릇도 아닐 뿐더러 또 지금까지의 임상 경험으로 봐서 무작정 맞는다고 재발이나 전이를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뜻의 어렵고 우회적인 말을 그렇게 풀이했을 뿐이다. 만일 재발했을 경우 신속하게 발견해서 항암제를 다시 맞을 수 있게끔 매달 정기적인 검사를 받기로 하고 항암 주사는 일단 중단을 했다. 그동안 그에게는 7개의 모자가 생겼다. 매일 아침 7개의 모자를 이것저것 번갈아 써보며 멋부리는 버릇도 여전했다. 그가 어때? 나 예술가 같지? 하고 물으면 나는 예술가 좋아하시네, 꼭 남봉꾼 같네 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그냥 농담처럼 말했지만 속으로는 진담이었다. 아, 그에게 마지막으로 로맨스가 생길 수는 없는 것일까? 이왕이면 불꽃 같은, 보통으로 살기도 초인적인 힘이 드는 그를 두고 나는 이렇게 화려한 일탈을 꿈꾸었다. 남편의 연인을 가상해도 조금도 질투가 나지 않는 이 하해와도 같은 관대함은 실은 인간의 운명의 속절없음을 거슬러 보려는 작은 몸부림 같은 거였다. 항암제를 중단한 지 2달 만에 그의 민둥머리에 삐죽삐죽 머리털이 솟아나는 게 보였다. 그도 거울로 그걸 확인하고 환성을 질렀다. 그는 소생하고 있는 걸까? 그는 암세포와 가장 비슷한 세포가 머리카락 세포라는 사실을 벌써 잊었는지 나도 같이 기뻐해 주길 바랐다. 당신은 모자가 아깝지도 않소? 나는 도저히 꾸밀 수 없는 내 침울한 표정을 이렇게 변명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새벽 기침을 전전긍긍 기다리느라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됐다. 그러나 암세포는 한 번 왔던 길로 되돌아오지 않았다. 그날도 부엌 창문으로 그의 귀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물론 버스에서 내릴 때부터 그를 딴 사람과 가려낼 수가 있었다. 모자 때문이었다. 그날 그는 갈색 줄무늬가 있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가 이상했다. 꼭 비실비실 옆길로 새고 싶은 걸음걸이였다. 기분에 따라 또는 몸 컨디션에 따라 걸음걸이가 달라질 수도 있으련만 괜히 가슴 먼저 후들댔다. 그가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왜 그렇게 이상하게 걷냐고 따지듯이 물었다. 당신 보기에도 그랬어? 참 별일이야.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자꾸만 빗뚫어 나가잖아. 그가 웃으면서 말했고 나 역시 웃으면서 그 얘기를 아들에게 했다. 설마 빗두루 걷는 병도 있을 줄은 몰랐다. 그러나 아들의 반응은 심각했고 당장 누나와 매형에게 전화해서 여러 말을 수군대더니 그 밤으로 그들이 달려왔다. 그들은 아버지한테 베란다 쪽으로 똑바로 걸어가 보라느니, 손가락 끝으로 코끝을 가리키라느니, 두 팔로
앞으로 나란 일을 해보라느니 꼭 3살 먹은 어린애 재롱 보듯이 시험을 했다. 그러고 나서 내일 당장 뇌를 CT 촬영해야 한다고 했다. 그게 아직도 수련이 아니면 기초의학 전공인 그들의 진단의 한계였다. 그러나 나는 수도 없는 검사를 거친 노련한 주치의의 진단보다 더 확실하게 그의 몸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놈의 암이 뇌 속으로 옮겨갔다는 걸 인정하는 건 너무도 무섭고 분노스러웠다. 견딜 수 없이 비참한 밤을 보내고 나서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찾아간 병원에서 그러나 CT 촬영은 불가능했다. 노사 분규가 극도에 달했던 88년 초였다. 그가 그동안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아오던 종합병원도 딱 그날 아침부터 간호사를 비롯한 종업원들이 파업에 들어가 병원 업무가 마비돼 있었다. 환자들은 할 일 없이 발길을 돌리면서도 한마디씩 한탄을 하거나 욕을 했다. 2층에선 일손을 놓고 권리를 부르짖는 근로자들의 노랫소리, 구호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다. 뭔가 참을 수 없는 기분에 떠밀려 나는 발길을 돌리는 대신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거기서 못들 하고 있어. 지금 내 남편이 죽어가는데. 제발 내 남편 좀 살려줘. 이런 아우성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2층 로비에 모여서 선창자를 따라 주먹을 휘두르며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뒤에서 사담을 소곤대거나 시시덕대는 배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같이 머리에다 띠를 두르고 있었다. 머리띠에 붉은 물감으로 쓴 구호가 마치 상처에서 배어나온 핏자국처럼 분위기를 살기등등하게 만들고 있었다. 나는 무작정 뛰어 올라온 기세와는 달리 잠시 우두망차를 하고 서 있었다. 내가 어쩔 줄을 몰라 했던 건 그들이나 그들이 자아내는 활기차면서도 살기등등한 분위기에 대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였다. 노사분규의 현장을 처음 보는 것은 아니었다. 가까운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다가도 쇼핑 대신 종업원들의 축제처럼 흥겨운 데모 구경만 실컷 한 적도 있었고, 택시나 지하철도 시한부로 파업을 예고해 놓고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이 연일 대기업의 노사 분규로만 채워지던 때였다. 남들이 겪는 것만치 불편도 겪고 걱정도 하면서도 나는 내가 노동자 편이라는 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내가 노동자라서가 아니라 억압하는 쪽보다는 억압당하는 쪽을, 가진 자보다는 못 가진 자를 편드는 건 내 기본적인 도덕심이었다. 더군다나 남편의 잦은 입원과 통원 치료로 종합병원과 1년 가까이 관계를 맺어오면서 그 권위주의적, 관료주의적 체제에 넌더리가 난 뒤였다. 큰 병원 또한 대기업 못지않게 시급히 달라져야 할 가장 비민주적인 기구라는 걸 뼈아프게 느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런 거대하고 오만한 체제의 말단에서 짓눌려만 온 노무자들의 권리 행사에 맞닥뜨리자 동질감보다는 반감이 앞섰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제할 수가 없었다. 홀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절망감과 피해의식 때문이었을까.
나에겐 그들 또한 막강한 강자로 보였다. 강자란 무엇인가? 목청 높은 가해자가 곧 강자인 것을. 그들이야말로 지금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겸비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다음 날 딴 병원으로 CT 촬영을 하러 갈 때였다. 자식들이 수소문하고 청을 놓고 해서 간신히 예약을 한 병원이었다. 그쪽 지리에 서투른 나는 입구를 잘못 알고 미리 차에서 내렸기 때문에 긴 병원 담을 끼고 한참 걷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는 자꾸만 비틀비틀 담으로 가서 부딪히면서 한없이 더디게 걸었다. 나는 전전날의 분노가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화를 안 내면 미칠 것 같았다. 그에게 화낼 일은 아니었지만 그럼 누구한테 낸단 말인가. 제발 똑바로 좀 걸어봐요. 꼭 쥐구멍 찾는 개처럼 걷지 말고. 나는 발까지 굴러가며 모질게 악다구니를 쳤다.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민물개가 지금처럼 귀물이 아니었다. 시골에서 벼가 누렇게 익을 무렵 동대문 시장에 가면 좀 비싸긴 해도 배꼽이 둥근 산 암캐가 많이 나와 있곤 했다. 암캐 딱지 속에 고약같이 검고 찐득한 알이 잔뜩 들어있을 때였다. 그때를 맞춰 반접쯤에 게장을 담그는 건 김장 못지않은 우리 집의 연례 행사였다. 식구들이 다 같이 별나게 게장을 좋아했다. 산 개를 여러 마리 항아리 속에 가두고 한 마리씩 꺼내 산채로 손질하려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곤 했다. 집게발가락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도 해야 하지만 줄줄이 딸려 나온 개들이 제각기 도망을 치는 것이 큰 문제였다. 시어머니는 개가 쥐구멍으로 들어가면 평생 가난하다는 묘한 미신을 믿고 있었다. 오래된 한옥엔 유난히 쥐구멍이 많았다. 개는 빠르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인간과는 다른 팽적인 방향 감각 때문에 까딱 잘못하다간 놓치기 일쑤였다. 시어머니는 손질은 당신이 하면서 달아나는 개가 쥐구멍으로 들어가기 전에 붙들어오는 막중한 역할은 꼭 나한테 시켰다. 그러나 개에다 간장을 부어 죽인 후에도 다시 세어보아야만 안심을 할 정도로 면밀했으니 나는 자연히 그 일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 남편한테 그 일을 고해 바치며 그의 어머니 흉을 한바탕 보아야만 다소 스트레스가 풀릴 지경이었다. 그런 옛일에 얽힌 농담이라면 얼마든지 재미나게도 그윽하게도 할 수 있었으련만 나는 고약한 성질에 잔뜩 치받쳐 있었다. 여북해야 그가 딱하다는 듯이, 그러나 역시 농담으로 받았다. 당신이야말로 왜 그래? 꼭 틈바구니에 낀 쥐 같잖아. 그리고 피식 웃더니 탄식하듯 덧붙였다. 생전 틈바구니에 끼워봤어야지. 그의 목소리가 하도 연민에 차 있어서 나는 대꾸하지 못했다. 죽어가는 사람으로부터의 연민은 감동적이었다. 울어버릴 것 같았다. CT 촬영은 참으로 놀라운 첨단 과학이었다.
뇌를 가로 세로 여러 장으로 슬라이스 하듯이 나누어 찍은 단면 사진은 내 눈으로도 고루 퍼진 암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선명했다. 뇌는 혈관 회로가 달라서 항암제가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치료법은 방사선을 뇌에다 쬐는 거였다. 방사선 치료란 죽는 연습이었다. 그 치료엔 아무도 입회하지 못했다. 방사선과 의사까지도 그를 치료대에 혼자 고정시켜 놓고 나와서 밖에서 컴퓨터 화면을 보며 조종했다. 그 안에서 그는 어떤 기분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방사선이란 어떻게 생긴 빛일까? 그 깊이 모를 외로움과 너무 밝아 차라리 암흑과 상통할 것 같은 빛에 대한 공포감은 죽음에 대한 상상력과 너무도 유사했다. 그는 이마가 까맣게 타도록 방사선 치료를 받았지만 다시 해본 CT 촬영에서 암은 소멸되지도 줄지도 않은 채였다. 미국 가 있는 막내를 잠시 귀국토록 했다. 부고받고 장사에 대우려고 허둥대는 것보다는 생전에 배로 오는 게 효도가 아니겠냐는 게 딴 자식들의 의견이기도 했다. 아버지한테 뭘 사다 드리면 좋겠느냐고 막내가 전화로 물어왔다. 약 종류를 묻는 말투였다. 그러나 그의 병세도 그렇지만 때도 이미 미국엔 별의별 신유한 약, 불로초 같은 것까지도 있는 것처럼 여기던 촌스러운 시대가 아니었다. 나는 막내에게 모자를 사오라고 말했다. 최고급으로 사오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과연 막내가 사온 모자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의 모자의 원형과 가장 가까웠다. 순모로 된 통짜 중절모였고 견직 리본이 달려 있었다. 그러나 태가 너무 넓어 신사 모자라기보다는 카우보이 모자를 연상시켰다. 아니나 다를까 4살짜리 손자 녀석이 그 모자를 보더니 와, 장고 모자다 하면서 그걸 빼앗고 싶어 했다. 녀석이 좋아하는 만화 영화의 주인공 장고가 그런 모자를 쓰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모자를 쓴 채 안 빼앗기려고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다. 여전히 비틀대며 손자가 울음을 터뜨려도 그는 그 모자를 내놓지 않았다. 손자와의 마지막 장난이었다. 마지막 1달가량 자리 보존하고 있을 때를 빼고는 그는 집에서도 줄창 그 모자를 쓰고 있었다. 막내에 대한 사랑 때문에도 그 모자를 아꼈겠지만 넓은 태는 방사선 치료로 시커멓게 탄 이마를 가려주는데 안성맞춤이었다. 그 장고 모자가 그의 8번째 모자이자 마지막 모자가 되었다. 나는 요새도 가끔 그가 남긴 8개 모자를 꺼내본다. 그 안에서 머리카락 한 오락이라도 찾아보려고 더듬어 보지만 번번이 헛손질로 끝난다. 그 여러 개의 모자는 멋이나 체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민둥머리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의 몸을 차디찬 땅속에 묻은 건 확실한데
아침마다 우수수지던 그 숱한 머리카락은 지금 어느 만큼 멀리 흩어져 티끌로 떠도는 걸까? 생명의 가없음이 티끌과 다를 바 없다는 속절없는 생각에 잠기기도 한다. 그의 흔적을 남긴 물질에서 찾는 것보다는 남긴 말이나 생각에서 찾는 게 그래도 조금은 덜 허전하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고 잘난 척할 줄도 몰랐기 때문에 담소는 즐겼지만 그럴듯한 말은 할 줄 몰랐다. 우리 집엔 그 흔한 가훈도 없다. 그의 말이 생각나는 것도 그가 끼면 편안하고 여유로워지는 담소 분위기이지 멋있거나 뜻깊은 말뜻은 아니다. 오직 틈바구니만이 예외다. 내가 생전 틈바구니에 끼어보지 않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런 생각이 나를 자꾸 심각하게 한다. 그가 나 대신 가주던 동해나 세무서에 볼일 보러 가서 똑똑치 못하게 굴다가 구박 맞으면 이게 틈바구니인가 싶기도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칼자루를 쥔 자와 칼날 쥔 자, 통일꾼과 반통일꾼이 서로 목청을 높여 싸우는 걸 봐도 전처럼 선뜻 어느 쪽이 옳거니 양자택일이 안 되고 또 그놈의 틈바구니에 사로잡히게 된다. 여발한 듯이 틈바구니에 끼기 위해선 거친 두 목청 사이에 낀 틈바구니의 숨결을 찾아내야만 할 것 같다. 어쩌면 그는 그때 삶과 죽음의 틈바구니에서 어느 만큼은 내 원색적인 분노를 관조할 수 있었기에 해본 단순한 연민의 소리일 뿐인 것을 내가 괜히 심각하게 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여전히 틈바구니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않는다. 그가 남긴 모자가 나에겐 모자라는 물질 이상이듯이 틈바구니란 말 또한 말뜻 이상의 것, 한없이 추구해야 할 화두임을 면할 수가 없다.